네, 두 번째 바바리맨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오늘 스페셜로 나오셨군요. 오늘 스페셜입니다. 바바리안 리서치 스페셜. 땜빵이죠. 예. 샴푸 사시겠습니까? 예. 예. 뭐 재밌더라고요. 예. 올라플렉스. 근데 올라플렉스도 예. 저희가 그런 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예. 좀 줍줍할 수 있는 어. 당장 사진 않겠지만 예. 그런 포텐이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이 찾고 있고요. 예.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예. 어쨌든 일단 올라플렉스 내용도 좋았다고 믿지만 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요. 있어서 저 오늘 또 저희 예. 또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저도 좀 걱정이 많은데 일단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왜 이렇게 조정을 받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 한번 점검하면서 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초반 한 1시, 2시 그때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좋았어요. 같아요. 그러다가 좋았어요. 한국도 밀리고 예. 미국 선물도 좀 밀리면서 예. 전체적으로 쭉 계속 이게 흘러내렸죠. 근데 이제 오후 늦게 소식이 하나 떴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스위스. 어제는 미국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약간 좀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예. 50bp 0.5% 포인트를 급격하게 좀 인상을 시키면서 예. 이제 금리 인상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예. 그때부터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은 보시면 지금 유럽 쪽 금리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독일이 지금 금리가 10% 오르고 있고요. 네. 프랑스 10년물, 영국 10년물 6%씩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네, 예.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조금 듣고 나오기로는 유럽이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이제 비상 사태가 지금 약간 발동하는 느낌이라서 네네. 특히 독일은 그나마 좀 이런 펀더멘탈이 탄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데 네. 약간 좀 그런 신흥국들 있잖아요. 신흥국이 아니죠. 이태리라든지 독일보다 약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열의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금리가 굉장히 좀 큰일이 나서 네. 그거를 어떻게든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를 하고 또 그 대책 방안을 또 7월에 내놓겠다. 그런 좀 급격한 일들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10년물도 또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은 지금 유럽발 충격이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미국 FOMC 결과에 대한 리뷰도 이제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좀 보고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무거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했고요. 네. 일단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요 22년도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파란색 본 그래프는 FOMC 당일의 주가 수익률이고요. 예. 여기 노란색 본 그래프는 FOMC 다음 날이네. 주가 수익률이에요. 근데 최근에 패턴을 보시면요. FOMC 당일에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3월에는 살짝 올랐지만 5월도 그렇고요. 네. 당일은 오르고 그 다음날 급락을 하고 그렇죠. 1월도 약간 그런 패턴이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12월도 이런 굉장히 반대로 가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이거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2.5% 나름 급등을 했지만 오늘 또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끼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단타치게 만드는 하루하루가 단타치게 굉장히 좀, 만드는 파월 의장입니다. 힘든 상황이고 FOMC 리뷰 워낙 앞에 오늘 아침부터 계속 하셨을 거예요. 하셔서 또 들으시는 게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FOMC에 대한 리뷰는 뭐냐면요. 좀 경기에 대해서 너무 좀 낙관적으로 여전히 패드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가파르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75bp를 올리고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3에서 3.5%까지 맞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를 또 쭉 하냐면요. 지금 고용도 그렇고 지금 소비도 그렇고
경기는 좋다. 괜찮다. 예. 경기 침체 우려는 당장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다라는 듯이 예, 얘기를 했어요. 저 단어가 무섭습니다. 예. 당장은 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물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뭐 중국의 락다운 등 때문에 뭐 충격이 있어 왔었고 또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저는 좀 시장을 더욱더 좀 걱정스럽게 만드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연준의 이런 발언들은 뭐 지금 한 3번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요즘 뭐 뉴스나 뭐 이런 3프로 TV를 통해서 들으시겠지만 기업들은 지금 죽는 소리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막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막 경기 침체 온다. 진짜 기분이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도 조심해야 된다.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모든 섹터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하나같이 다 하반기 혹은 내년에는 거의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최근에 CEO 서베이 그 박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한번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100%의 거의 CEO, CFO가 네, 경기 침체 맞아요. 올 것 같다 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연준은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너무 이 부분을 좀 외면까지는 안 하겠지만 약간 어찌 보면 좀 나이브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가 좀 시장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어쨌든 긴축의 속도를 조금 이렇게 늦춰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긴축 계속 세게 하겠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장은 뭐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연준이 긴축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면은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해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인플레이션은 이제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는 선제 예.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솔직히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예.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그것보다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악화되는 둔화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온 뉴스 2개만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요,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은 과거의 데이터를 자꾸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당연히 그래서 후행 지표를 주요 데이터로 삼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시장은 이제 앞으로 선행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 산업과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비용이 올라가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슬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행 계획은. 그러니까 지금 소비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락다운이 끝나고 여름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예.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의 소비는 오케이인데 여름 이후에 과연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나가겠느냐라고 봤을 때 안 나갈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최근 여행 업계에서도 예. 심심치 않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여행 계획들이 사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가 향후 3, 4개월 뒤에 뭐 휴가를 내서 내가 그때 여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3, 4개월 전에 네. 예약을 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라고 보고. 네. 왜냐면 그때 뭐 리오프닝하다 이제 뭐 풀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한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표로 지금 상황에서는 좋죠. 뭐 지금 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쵸. 뭐 TSA 같이 뭐 이런 이제 뭐 항공 거기서 데이터를 이제, 예, 보면서 그런 데이터들도 예. 좋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반영하면 안 되는데 사실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게 또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예. 어제 뉴스 중에 포드 CFO가 나와서 일단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 자기의 자동차 제품의 수익성을 훼손을 하고 있다. 근데 수요는 꺾이지 않고 있다. 뭐 여전히 자동차를 많이 사고 있고 뭐 주문도 많이 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적이나 데이터로 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예.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계속 훼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더더욱 이제 안 잡히면서 이런 부분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 수요도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연준은 그 수요가 앞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뭐 무시를 할 수도 있어. 어느 정도의 뭐 디맨드에 대한 충격은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지만 일단 시장은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좀 금리라든지 이런 통화 정책을 좀
스무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는데 네. 그런 바람은 이번에도 좀 확인이 되진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예.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혹시 뭐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나요? 어제 제가 궁금해가지고. 저는 또 네. 채파고한테 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제 방송 끝나면 안 되니까 마이클 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버리님이 이제 애플 숏으로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버리가 좀 맡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맡고 있죠. 요즘에 갑자기 그 사이트에 마이클 버리 사진이 네. 야 얘가 맞았다 뭐 이러면서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네. 역시 빅쇼트 뭐 진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매번 숏이시기 때문에 예. 거의 매번 숏이기 때문에 갑자기 마이클 네. 버리가 또 급부상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채파고님은 그게 좋게 안 봤거든요 처음에. 전 숏 예. 싫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숏.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매크로 쪽은 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 가져오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리스크 혹은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들의 이제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장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는. 예. 예. 그래서 시장이 생각하는 숫자가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인플레이션이 정말 다양스럽게 단기간 내에 잡혀버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걱정이 다 기우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경기 침체, 수요 둔화에 따른 실적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시장 장세 속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계속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변동성이 하루하루 심한 때에는 약간 좀 관망하는 그러니까요. 자세가 더욱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좀 어두운 매크로 얘기를 드렸고 예. 또 좀 이건 좀 아시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좀 가져왔는데 네. 지금 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저께 20%, 어제도 뭐 15%막 이렇게 올랐어요. 예. 단기간 내 먼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왼쪽에 있는 게 천연가스 가격인데요. 뭐 작년에 완전히 에너지 크라이시스 비슷하게 왔을 때 엄청 올랐는데 예. 최근에 좀 괜찮은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틀 만에 이렇게 불나고 나서. 예. 그죠. 올랐습니다. 예.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미국의 이제 프리포트 LNG 터미널이라고 해가지고요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터미널이에요. 이게 미국의 수출 물량의 LNG 수출 물량의 거의 20%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고 미국에서 지금 현재 수출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70% 가까이가 유럽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예. 유럽이 지금 천연가스 재고를 계속 쌓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 터미널이 3일 전인가 불이 났잖아요. 예. 불이 나서 지금 미국의 LNG 수출의 한 20%가 막혀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회복이 되는데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저는 뉴스가 약간의 음모론을 제기합니다. 저거 뭔가 말이 안 돼요. 하필 저기야. 요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하필 천연가스. 예. 예, 이건 약간 음모론이 있다고 봅니다. 또 비슷하게 또 음모론을 예. 제기할 수 있는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어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 막 티격태격하지만 여전히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유럽으로 나가는 천연가스 공급 물량이 한 30%를 깎아버렸습니다. 예. 어제 가즈프롬에서 나가고 있는 물량 예. 30% 가까이를. 아. 예. 근데 이유는 들어보면은 되게 타당해 보여요. 뭐냐면은 이 가즈프롬에서 천연가스 이제 보내려면 이제 터빈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게 터빈을 지금 캐나다 공장에서 뭐 수리를 해가지고 러시아로 갖고 와서 그거를 써서 이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제재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 캐나다 공장에 있는 터빈을 우리가 제대로 수급을 못한다, 가스 터빈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수출을 못하는 거야. 약간 이런 핑계일 수도 있고 뭐 진짜일 수도 있겠죠. 뭐 진실은 모르겠는데 예. 그런 이유들이 생기면서 또 예. 러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나갔던 천연가스 공급 물량이 네. 좀 크게 줄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지금 뭐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어떤 그 그래프를 좀 봤는데 그 러시아의 이제 곡물 가격 그리고 이제 그런 에너지를 예. 뭐 중국에서나 인도에서 이제 많이 사잖아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그게 하여튼 요 저번 달인가 하여튼 가장 많은 수출
그 흑자를 낸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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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뉴스 보셨어요? 그들은 예. 되게 지금 러시아, 인도, 중국은 정말 그래서 지금 긴밀하게 러시아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예. 있다고. 예. 예. 뭐 러시아- 그런 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도 굉장히 싸게 러시아로부터 다양한 예. 커머디티를 받아들이고 있죠 지금.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고민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예. 어쨌든 유럽은 더 고민이 큽니다. 아. 지금 유럽의 가장 큰 문제가 당연히 물가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팍팍 올리는 거잖아요 중앙은행들이. 근데 그 물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또 천연가스예요. 근데 천연가스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불이 나고 뭐 러시아가 또 공급을 또 줄이고 이게 사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우리나라 기름 넣으실 때 경유가도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 원래 이제 천연가스로 난방도 떼고 천연가스로 발전하던 다양한 그런 인프라들이 이제 천연가스 발전이 아닌 디젤 발전으로 계속적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경유가는 더 올라갑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또 예. 금융시장에 관련된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실제 생활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뭐 좀 슬픈 일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유럽은 좀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은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프리포트 LNG 여기 불났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수출돼야 되는 물량이 예. 불나서 수출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미국 국내에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지금 예.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예. 유럽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진짜 유럽에 보시면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을 전체 천연가스 수입의 45%를 러시아로부터 받고 있어요. 전력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도 그냥 정말 러프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전체 전력 발전의 한 10% 넘게가 아마 천연가스를 통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 뭐 전력 위기 이런 것들이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천연가스가 안 받아들여지면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가 과거에도 있어왔고 뭐 지금 더 심해졌는데 어쨌든 유럽은 사실 이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어서 지난 3월에 리파워 EU라고 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테마 이 정책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이제 유럽이 다른 에너지 소스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요. 유럽이 1년 동안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150 BCM, 뭐 BCM이라는 단위를 그냥 생략하고 그냥 말씀드리면요, 150 정도로 수입을 해왔었다고 하면요, 네. 올해 연말 안에 러시아산 150을 50으로 줄이는 프로젝트를 가동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진짜 150 정도를 수입을 해왔었는데 네, 그걸 50만. 3분의 1 토막만 이제 받겠다. 그렇죠. 올해 연내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었고 네. 그런 굉장히 다양한 이 러시아산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뭐 LNG 수입을 뭐 미국이라든지 카타르라든지 이런 데서부터 받아오고 네. 아르젠바이잔 이런 데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천연가스를 받아오고 뭐 바이오메탄 그리고 뭐 이렇게 솔라,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를 막 늘리면서 네. 또 러시아산 에너지를 천연가스를 대체를 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조금씩 받아가면서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산을 당장 못 받는 상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이외의 곳에서 LNG를 수입을 확대하려고 했는데 또 뭐 미국의 터미널 이런 데서 또 불이 나버려서 LNG 수입 다각화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나면서 유럽은 또 난제에 좀 한번 빠지게 된 거고 여기서 좀 우리가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한번 모색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생각보다 신재생 쪽에 대한 드라이브를 조금 더 세게 걸 수도 있지 않을까. 태양광.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씨가 있죠. 예, 뭐 태양광은- 지붕 위에 솔라 루프탑 예. 확대를 좀 하고 그리고 태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도 막 많이 하면서 예.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발전했던 물량을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흐름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을 생각보다 좀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태양광이- 희망 회로를 돌린다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어쨌든 방향성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하반기 유럽향 신재생 수요, 유럽의 신재생 수요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태양광 업체 중에 예. 만약에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등 태양광 기업을 보는 게 좋을까? 그것도 이따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릴게요. 예, 뒤에 있나요? 태양광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나진 않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거의 신재생 에너지 좀 말씀드리려고 속이 가지고 급해가지고 예. 지금. 예.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 뭐 이런 모멘텀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미국도 지금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뭔가 오묘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12월 달에 대규모 BBB라고 BBB. 예. 예. 빌드백 베러였나요? 그 빌드 베러. BBB 정책을 예. 추진했었고 정말 대규모 1.7조 달러였나요? 네. 그렇죠. 예. 엄청난 정책 그리고 그 중에 한 3분의 1이 신재생 쪽으로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 대규모 법안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이분 때문에 무산이 됐잖아요. 조맨친. 예. 이분 한 사람 때문에. 이분이 딱 반대를 해버려가지고 저는 아이로 바꿔야 되는데. 예. 근데 최근에 이 사람이 이 BBB 법안을 네. 이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클라이밋 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톤을 좀 보이고 있고 실제 민주당 내 좀 높으신 분들과 척슈머 이런 분들과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좀 전에 나온 건데 버니 샌더스가 이런 뭐 기고문을 썼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갈 길 가자. 우리 하고 싶은 법안, 예. 기후 변화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법안 좀 강하게 밀어붙이자라는 이야기를 또 버니 샌더스가 또 이런 기고문을 또 언론사에서 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뭔가 이거 미국의 신재생 법안 잘하면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좀 기대감이 스물스물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막 가솔린 가격이 뭐 5, 6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신재생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런 얘기도 내부적으로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예. 근데 이게 왜 민주당이 이렇게 간을 보고 있냐면요. 이거 중간 선거 이전에 해야 돼요. 중간 선거 그렇죠. 하면은 민주당 거의 필패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중간 선거 이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 중간 선거고 실제로 아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9월까지는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세게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물론 뭐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 에너지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많은 노이즈들이 있지만 민주당과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한번 그냥 어차피 해야 되는 길인데 신재생 에너지 법안 한번 좀 세게 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약간 간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나오면은 아까 유럽과 함께 미국 쪽에서도 모멘텀이 되게 셀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예.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흐름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법안 이외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얼마 전에 또 했던 게 동남아시아산 태양광에 대한 관세를 예. 원래 좀 때리려고 하다가 예. 이걸 2년 동안 유예시켜줬어요. 안 때리겠다 2년 동안에. 예. 예, 이것도 꽤 큰 변화였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미국은 동남아시아로부터 태양광 제품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오는데 대부분 이게 중국산이다라는 의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중국에는 거의 30% 관세 때리고 있거든요. 미국이 네네. 이미. 그래서 미국의 태양광 설치업체들 이런 데가 대부분 동남아시아로부터 수급을 많이 해왔어요 제품들을. 근데 이제 보니까 미국 상무에서 보니까 이거 동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제품들 대부분 다 중국 제품 우회 수입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생겨서 거기에서도 이제 동남아시아산도 이제 관세를 떼려고 이제 약간 폼을 잡고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거 2년 동안 안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 동남아시아 4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던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관세
이거 때리는 순간 미국 내 태양광 수요 엄청나게 줄어들 거다 했는데 이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넥스테라 에너지 등의 신재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유틸리티 사업자들 네. 그리고 뭐 태양광 사업자들 등등이 미국 태양광 수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는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최근에라고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알겠습니다. 일단 장 열렸나요? 어, 예. 벌써 정출 시간이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제가 좀 더 배웠습니다 오늘. 네. 어, 아 오늘 좋죠. 제대로 나만 듣나? 제대로 정리했어요. 예. 예, 뭐 일단 자연스러워졌죠 장, 이제. 예. 장 분위기 한번 보시면요. 크게 달라진 건 없고요. 지금 한 2%씩 화면 2%씩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모든 업종 모든 야, 섹터들이 다 빨간색 화면 기준 빨간색 뭐 20캡 다 보더라도 이렇게 다 빨간색으로 덮여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뭐 방어주 이런 게 없네요 오늘은. 선방하고 있는 섹터 그런 거 없이 다 빨간색. 매크로의 영향을 모든 기업, 모든 업종, 모든 테마들이 다 받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참 되게 아쉬운데. 진짜 짜증 난다 진짜 짜증 나. 예? 예. 짜증 나지 않아요 좀? 짜증 나죠. 예. 짜증 나죠. 아쉽습니다. 예. 그래도 뭐 이어서 그냥 말씀을 제가 준비한 내용 알겠습니다. 드리면은요. 예. 그래서 미국 쪽도 뭐 BBB 법안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미래에 생길 수 있었던 그런 관세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태양광 산업의 이제 수요 회복 혹은 수요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 기업단에서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솔라이츠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태양광 인버터 제일 잘 만드는 두 회사 중에 한 회사예요. 인버터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6월 7일 날 한 열흘 전에 컨퍼런스 콜을 그 코엔에서 했는데 거기 코멘트 저희가 쭉 한번 찾아보고 읽어봤더니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수요 너무 좋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솔라있지. 네, 여기 그냥 요 박스가 그냥 수요 너무 좋다고요. 예. 간단하게 보시면은 내년도 1월달, 2월달 주문 물량도 이미 받고 있다. 그 정도로 수요가 좋다. 여기 제뉴어리 페브리에 있죠. 태양광 가야 돼. 네, 제가 볼 때.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예의상은 하나 좀 가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수요는 좋은데 수요는 좋은데 그 동안에 약간 문제가 뭐냐면은 이 솔라이츠는 태양광 인버터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고 그 인버터에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완성차 업체들도 그랬지만 인버터 기업들, 태양광 인버터를 만드는 기업들, 솔라이츠, 뭐 인페이즈 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조금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좀 풀린 것 같다. 우리 반도체 좀 받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 되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얘기를 동시에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왜 우리가 반도체를 좀 수급이 좀 원활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줬는데 요 화면에서 좀 끝에 세 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더에 캔슬이 일어나고 있다. 슬로우 다운이 일어나고 있고 오더에 캔슬이 일어나고 있다. 거야. 누구의 수주에 캔슬이 일어나고 있냐? 예. IT 업종의 그렇지. 가전이나 뭐 컴퓨팅 어플라이언스를 만드는 기업들이 반도체를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 가전제품 만들려면은. 그렇죠. 그 주문을 캔슬하고 있고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문했던 걸 안 가져가니까 우리는 수요가 좋으니까 태양광 제품, 태양광 인버터는 그들의 줄어든 주문 물량을 우리가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는 반도체 수급에 있어서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IT 수요가 예, 좀 안 좋구나라는 거를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IT 수요도. 그래서 태양광,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는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플레이션, 뭐 비용 상승, 뭐 그리고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뭐 매출이 또 둔화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그런 섹터, 업종, 테마가 많지가 않아요, 기업이. 예. 근데 신재생 쪽은
그러면 이런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지 뭐 그로스 이런 게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업종 테마가 아닐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오늘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 국내도 그렇지만 좀 글로벌리 보더라도 좀 뭐 태양광 등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을 드리면은 그러면은 어떤 태양광 기업을 그쵸. 선호하냐 예. 그거를 아까 물으셨잖아요. 1등 기업을 가야 되나? 예. 근데 저는 제가 가진 생각은 이건데요. 네. 태양광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요는 세요. 과거에도 셌었어요. 예. 태양광 수요가 약했다? 어. 그렇게까지 그런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했다. 뭐 그 예. 정도였지. 근데 태양광 섹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공급이 많았던 거예요. 폴리.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폴리실리콘 이런 거 예, 막 예. 중국에서 엄청나게 막 증산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은 항상 수요는 좋았는데 공급단의 문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공급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섹터가 뭔가 기대감은 항상 있는데 주가적인 뭐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는 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태양광은 수요가 좋고 또 공급도 약간 전 서플라이 체인 단에서 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좋은데 앞으로 태양광 기업들을 보실 때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동시에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 쪽으로.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 저는 뭐 잘 모르는 분야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공급이 하반기 혹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예측대로 중국 쪽의 폴리실리콘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사실 태양광 수요는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도 좋겠지만 폴리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남으로써.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공급단에서의 리스크가 가장 적은 태양광 기업으로서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솔라엣지 솔라있지.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 인페이즈 에너지. 이 두 기업이 공급 사이드에서는 가장 큰 걱정은 없는 걱정이 없다. 인버터 만드는 태양광 인버터 만드는 회사고요. 예. 기술적으로 좀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 측면에서 거의 예. 뭐 이 두 기업이 거의 80~90%의 시장을 먹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예. 그래서 저는 태양광 중에서 좀 공급단에서의 가장 문제가 없는 인페이즈 솔라엣지를 저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한데 일단 이 두 개가 좀 비싸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비싸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뭐 이런 시장 매크로 상황에서 당장 뭐 이 기업을 뭐 사야 되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예. 태양광 밸류 체인 중에서 가장 좀 상단에 있는 기업이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좀 단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테슬라 갑자기 테슬라 얘기인데요. 예, 테슬라가 가격 인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전 기종에 대해서 한 5%씩 가격 인상을 또 계속 발표를 하고 또 기어코 또 했고요. 굉장히 비싸졌어요. 이제 모델 3도 정말 와 7~8천만 원 막 이러니까 예, 한국 돈으로 그러네요. 예, 와 비싸구나라는 느낌이. 모델 X는 얼마요? 야, 예, 뭐 이렇게 엄청 비싼. 예, 환율도 올라가 버려가지고 예. 엄청 비싼데 테슬라 가격을 올렸는데 또 시장에서 오히려 이게 장 분위기 좋을 때는 이게 호재였잖아요. 와 가격 증가력이 있구나 테슬라 그렇죠. 확실히. 근데 예. 가격 증가력이 있으니까 올리는 거겠죠. 예. 근데 테슬라가 자꾸 이런 식으로 쫓기듯이 가격을 올리는 게 와 진짜 인플레이션이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서 이 뉴스 나오고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조금 안 좋아. 예, 장전에 좀 안 좋았는데 아마 지금도 뭐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야. 주가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을 120불대를 보는 날이 있네요. 진짜. 네, 그래도 뭐 테슬라는 테슬라도 예, 뭐 가격 증가력이 있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600불대를 수요가 좋으니까 가격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뭐 비용은 올라가지만 저는 예. 크게는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테슬라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2분기 실적에서 꼭 테슬라에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에 마이너스 따른 손실입니다. 한 8천억인가 뭐 이렇게 뭐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네, 뭐 하나로 한 8천억 원을 손실봤다 뭐 이런 얘기가 간단히 예. 제 기억이 맞다면은 테슬라가 아마 비트코인을 42,000개 42,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평균 단가가 제가 그냥 그 공시 자료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31,000불인가 그랬어요. 31,000불. 예.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 저희가 3만 원대 초반이었
3만 원이 아니 3만 달러죠. 3만 달러 초반.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예. 3만 달러 초반인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2만 깨지냐 마느냐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계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제 실적에 반영을 하냐면요. 내가 샀던 단가 대비 평균 단가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내려갈 때만 반영을 합니다. 네, 내려갈 때만 실적에 반영을 합니다. 예. 올라갈 때는 예. 그거를 반영하지 않아요. 네, 평가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예. 내려갈 때만 평가 손실로 반영해요. 물론 비트코인을 실제 시장에 매도를 하면은 예. 매도를 하면 그 차익은 계산을 하죠. 실적에 반영을 하죠. 예. 근데 내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태라면은 내가 평균 단가보다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걸 이익으로 평가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내려갈 때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균 단가가 3만 달러 초반일 텐데 예. 지금 2만 달러이다 보니 한 10,000달러 정도의 갭이 좀 있는 거잖아요. 저것 때문에 테슬라 가격 올렸네.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올해 실적에 이익에 예.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5일 남았잖아요. 지금 15일 정도. 예. 예. 큰일 났네.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번에 2분기 실적에는 비트코인 평가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부분도 좀 계산을 한번 염두에 두실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보시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애널리스트는 한 3억 6천억 달러 정도? 예. 6천만 달러 정도네요. 3억 6천만 달러 예. 정도가 아마 손실로 프레텍스 로스로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게 주당 한 35센트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 얘기는 아마 지금 애널리스트 추정치 시장 컨센서스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을 거다. 예. 아마 추정치 더 내려갈 거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테슬라 이번 실적에서는 좀 이 비트코인 부분도 한번 좀 리스크로서 한번 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할까요? 예. 마지막 저희 또 실시간 또 시장 같이 또 봐주신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서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기쁘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아서 참. 제가 채팅창을 봤는데 네. 저희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 틴더 회사에서 오신 예. 핫걸. 예. 예. 옛날에는 막 복붙을 막 6개, 7개씩 막 신나가지고 자기가. 예. 요즘에는 자기도 힘이 없는지 한 2개만 딸랑하고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쟤도 힘들구나 요즘에 예. 물렸네 이러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힘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예. 예. 네, 오늘 그 정희석 이사님하고 같이 시장 조금 봤고요. 일단 오늘 선물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시장이 내내 위축되는데 개장하고도 아직 반등이 빠르게 나오진 않고 있고 다만 아까 그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FOMC를 소화하는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시장까지는 아직은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것 같고 진짜 추세는 다음 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들 뭐 걱정하시고 있는 상황에서 좀 관망을 해야겠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목요일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 내일 좀 기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